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 이순신 장군. 과연 역사 속 그 모습 그대로의 인물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점점 신화처럼 미화되고 과장된 상징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순신 장군을 영웅적으로 묘사한 영화들이 개봉한 이후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한산대첩을 다룬 영화에서 조선 수군은 마치 신의 가호를 받은 것처럼 단 한 명의 전사도 없이 승리를 거두고 왜군은 순식간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갑니다. 이런 연출을 보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 해도 현실에서 그런 전투는 있을 수 없다고. 적군이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데 아군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는다니 이건 아무래도 좀 과하지 않느냐고 말이지요. 그 주장 일면 타당합니다. 역사란 우리가 자랑하려고 만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되새겨야 할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던져보아야겠습니다. 이순신은 과연 과장된 인물일까요? 그는 전설처럼 신비화된 허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했을 만큼 더 위대한 존재였을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작 이순신 장군 본인이 먼저 남겼습니다. 난중일기 속에서 그는 전투에서의 승리를 자신의 공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은혜라고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는 늘 병사들의 희생을 깊이 애도했고 날이 저물기 전까지 전사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모두 확인하고 글로 남겼습니다. 승리에 취해 자만하거나 스스로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태도는 그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냉정했고 겸허했으며 조국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과장된 것은 이순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순신을 너무 쉽게 잊고 지내왔던 우리의 무관심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는 이순신을 신화라며 깎아내리지만 우리가 그의 전투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경외심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어떤 전과를 세웠고 그 속에 어떤 전략과 인간적인 깊이가 숨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산대첩, 아마도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 이순신 장군의 승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정확할까요? 특히 양측의 전사자 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조선 수군이 마치 한 명도 다치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곤 하지요. 반면 왜군은 수천 명이 단번에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런 묘사를 보며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셨고 실제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에 가까운 수치를 알고 싶다면 기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전투 내용을 난중일기와 공식 보고서인 장계 등을 통해 매우 자세히 남겨놓았습니다. 이순신 장군 본인이 한산대첩에 대해 남긴 보고서를 보면 적선 약 59척을 격침하고 약 9,000명 이상의 왜군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 조선 수군의 피해는 단 3명의 전사자로 나타납니다. 이 숫자 믿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이 철저한 전략 아래 먼저 포격전을 벌였고 적의 선봉을 꺾은 뒤 급소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싸웠기에 가능한 수치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순한 육박전이 아니라 장거리 포격과 포위 전술, 그리고 전술적 유인과 기동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산도 앞바다는 지형적으로도 조선 수군에게 유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 전에 이미 바다의 조류, 풍양, 해저 지형까지 고려해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조선 수군이 탑재한 총통류의 화력은 왜군의 무장 수준을 압도했으며 그 정확도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객진 진영이 한번 완성되자 왜군은 포위망 안에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함선 간 충돌이 일어나고 탄약고에 불이 옮겨붙으며 연쇄 폭발까지 일어났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조선 수군의 전사자가 거의 없었다는 말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전투 초반 조선 수군이 선제 공격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는 이순신 장군의 치밀한 준비와 명민한 전략 덕분입니다. 만일 그가 단 한순간이라도 상황 판단을 그르쳤다면 피해는 훨씬 컸을 것입니다. 더불어 한산대첩은 단순히 숫자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왜군은 바다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보급로는 끊겼으며 육지의 전세마저 불리해졌습니다.
당시 일본 측에서도 이 전투의 충격을 숨기지 못했고, 심지어 내부 문서에서는 바다에서의 패배로 인해 전쟁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식의 표현도 발견됩니다. 그만큼 이 한 번의 대승이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조선 수군이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 전쟁이 결코 쉬운 싸움이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병사들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승리한 날에도 전사자 명단을 꼼꼼히 기록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는 병사 한 명의 생명을 나라의 기둥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말할 때 단지 적을 많이 죽인 장군으로 기억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이해입니다. 한산대첩 이후 이순신 장군의 연전연승은 조선을 지켜내는 결정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승전 중에서도 가장 기적에 가까운 전투는 단연코 명량해전일 것입니다. 조선 수군 12척, 왜군의 대함대 133척. 누가 보더라도 이 전투는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조선 조정 내부에서도 이 싸움은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사옵니다. 라는 그 유명한 상소문 속한 문장은 단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전략을 가진 명확한 판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은 좁고 험한 물살이 흐르는 해협으로 대규모 선단이 자유롭게 움직이기엔 매우 불리한 장소였습니다. 조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을 바꾸고 물살의 속도는 무려 초속 10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즉, 수적으로 열세인 조선 수군이 싸우기에 오히려 최적의 장소였던 셈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지형을 꿰뚫고 있었고 바로 그 지점을 선택하여 적을 유인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적이 바다를 믿고 밀려 들어오면 좁은 해협의 물살이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조선 수군은 고정된 위치에서 강력한 화포로 반격합니다. 특히 판옥선은 일본의 소형 전투선보다 훨씬 더 많은 화포를 장착하고 있었고 견고한 구조 덕분에 충돌에도 잘 버텼습니다. 게다가 조선 병사들은 이미 수차례의 전투를 통해 철저히 훈련되어 있었고 전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물살을 이기지 못해 백길이 충돌하고 포위망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격화될수록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 북을 치며 사기를 끌어올렸고 적선들이 혼란에 빠질 때마다 집중 포격으로 하나씩 수장시켰습니다. 결국 133척 중 31척이 침몰하고 나머지는 혼비백산에 도망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의 피해는 단 한 척의 전선도 침몰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전사자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수는 전체 전황에 비해 너무도 적었습니다. 이 전투의 놀라운 점은 단지 승리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재건 가능성을 증명했고 백성들의 사기를 되살렸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도 외국 사절들도 이 전투를 두고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명량해전은 세계 해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투로 서구의 해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분석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휘관이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싸움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신은 그 절박한 순간 단 12척을 가지고 나라의 명운을 바꾸었습니다. 명량해전의 여운이 채가 시기도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전체 기간 동안 바다에 수장시킨 왜군의 총 숫자입니다. 그 수치는 상상 이상입니다. 너무 커서 오히려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일본은 무려 약 16만 명의 병력을 조선에 투입했습니다. 정유재란 때는 추가로 13만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총합 30만 명. 지금 기준으로 보아도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었던 셈입니다. 이 중에서 오직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에 의해 사망한 일본군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유성룡이 집필한 징비록, 이순신 본인의 난중일기, 조선 수군의 공식 보고서들, 심지어 일본 측의 기록까지 교차 검토해보면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침몰시킨 왜군의 수는 무려 11만 명을 넘습니다. 단순히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친 숫자가 아니라 바다에 수장된 실제 사망자 숫자입니다. 이와 함께 침몰한 적선의 수는 약 1,500척에 달합니다. 결과적으로 7년에 걸친 전쟁 동안
일본군 전체 사망자의 약 3분의 1이 이순신의 손에 의해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육지 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전투를 통해 이순신 장군이 잃은 조선 수군의 전선은 단 한 척도 없다는 기록입니다. 물론 칠천량 해전처럼 그가 지휘하지 못한 시기에는 조선 수군이 괴멸적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패배는 이순신 장군이 다시 등장하면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역시 내부적으로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말년에 병약해졌고 국내 정세는 급격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조선에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일본 내에서는 이 전쟁의 명분과 실익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히데요시의 죽음과 함께 일본은 조선에서의 전쟁을 철수하게 됩니다.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장악한 자가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는 명확한 진리를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조선 수군이 보유했던 전함, 그 중에서도 판옥선과 거북선입니다. 이 두 배는 단순한 선박이 아닙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해전사 전체를 통틀어도 보기 드문 수준의 기술력과 실전 운용 능력을 자랑한 전쟁 병기였습니다. 먼저 판옥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함이었던 판옥선은 단단한 목재로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선체가 크고 높아 적이 쉽게 올라타 공격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 옆면에는 수십 문의 총통이 설치되어 있어 바다 한가운데서 마치 수상 요새처럼 기능했습니다. 또 그 형태가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 구조를 갖추고 있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고 물살이 빠른 울돌목 같은 해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판옥선의 진짜 위력은 그 기동성과 화력의 조화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크면 느리고 작으면 빠릅니다. 그런데 판옥선은 빠르면서도 튼튼했고 무거우면서도 민첩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전차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적의 배가 가까이 붙기 이전에 먼저 강력한 화포로 공격을 가할 수 있었고 공격 후에는 빠르게 방향을 돌려 다른 방향의 포로 다시 적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해상에서의 시제 탱크였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아마도 우리 민족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함일 것입니다. 거북선은 판옥선 위에 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 쇠못을 박아 적이 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배 앞머리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이 있었고 그 입에서 연막탄이나 포탄이 발사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적은 시야가 가려진 채로 혼란에 빠졌고 조선 수군은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 적진을 붕괴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북선이 단지 겉모습만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부 구조는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십 명의 병사가 동시에 포를 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함선은 대부분 노로 젓는 소형 전투선이었고 목재도 약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사용한 철원이나 대포는 그러한 적선을 단 한 발에 침몰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 조합은 해전에서의 절대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승패는 갈립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지 무기를 많이 가진 지휘관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다룰 줄 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각 전투 전마다 적의 병력, 지형, 조류, 바람의 방향까지 모두 분석해 화포의 발사 각도와 위치를 계산했고 심지어 거리별로 다른 장약량을 미리 준비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수군의 힘은 하늘이 내려준 것도 단지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과 전략, 무기와 인간이 하나가 되었을 때 만들어진 진정한 의미의 국방력이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과연 일본군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에게 이순신은 단지 강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감히 이름을 부르기도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당시 일본군이 가장 공포에 떨었던 이름은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아무리 승리를 거두고 조선을 깊숙이 점령하더라도 바다에서 이순신이 건재한 이상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군은 조선의 항구를 점령한 후에도 수군의 보급로를 끊지 못했고 그 결과 육상 전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었던 해상의 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과 가장 대조적인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군 내에서 지옥의 장수라 불리며 조선 수군에 거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받았던 인물,
바로 하지메 사토루라는 장수입니다. 이 인물은 칠천령 해전에서 원균이 지휘하던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며 한때 일본군 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무려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고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에 이순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정치적 모략으로 잠시 해임되었던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빠져 있었고 그 공백을 대신했던 원균은 전략도 통찰력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한 교전으로 수군을 몰살시켰습니다. 하지메 사토루는 이 틈을 노려 조선 수군을 무너뜨렸고 단 한 번의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단 한 사람, 이순신이었습니다. 이후 이순신 장군이 복귀하자 하지메 사토루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해전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선 수군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퇴각을 반복했고 명량해전이나 노량해전 같은 결정적인 전투에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일본군은 전장에서 이순신 장군의 깃발만 보아도 진군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이순신은 하나의 전술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재해였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마치 태풍이나 해일처럼 예측 불가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지메 사토루라는 인물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말할 때 흔히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가 남긴 전적과 수치, 전술과 통찰력은 지금 다시 들여다보아도 믿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은 결코 과장되거나 꾸며진 영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역사라는 냉정한 기록이 증명해준 가장 사실적이고도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나친 신격화입니다. 그를 완벽한 신으로 떠받드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 숨은 인간적인 고뇌와 치열한 현실의 투쟁을 놓치게 됩니다. 이순신은 수많은 정치적 질투에 시달렸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심지어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탄핵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는 나라를 그리고 백성을 위해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방식은 더욱 진실해야 합니다. 단지 위대한 영웅으로 지켜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영웅이 만들어졌는가를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신화가 아닌 살아 숨쉬는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때입니다. 이순신은 과장된 인물인가? 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수많은 기록과 사실 앞에서 그 질문은 더 이상 의미를 잃습니다. 이순신은 신화가 아니라 증명된 진실이며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사람이자 정신입니다. 이순신을 아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떤 나라를 물려받을지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그 이름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진실입니다.